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됐습니다. 그리고요, 정치권에선 사면론이 재점화됐다. 뭔가 매듭이 지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구속 기소 3년 9개월 만에 어제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 정치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연장이 될 듯하다. 그리고요, 식당 지금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제한은 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요, 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뭔가 지금 가닥을 잡은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이런 방향이라고 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카페에서 음료 마시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카페에서는요, 사갈수만 있습니다. 앉아서요, 차를 마실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좀 완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수사, 법무부 윗선 조준이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그리고 논란이 참 많습니다. 이게요. 자, 지금 검찰에서는 조회를 지시한 자는 100% 직권남용죄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출국 금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이다. 법원 첫 판단 나왔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폭행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죠. 서울시 전 직원의 1심 재판이 나왔거든요. 결과가. 근데 그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이에요. 판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해설해 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호 계명기자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최진영 변호사 세 번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오늘 신문에 등장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죠. 그 이후에 사면론 얘기가 다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나도 있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고 있었던 정세균 총리. 대선 주자란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최근에요, 움직임이 좀 있고요. 뭔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있다.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빈손 수사 논란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데서 어제 법원에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찰이 했다는 그 수사는 뭡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벼락거지입니다.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짓 신세가 됐다. 뭐 이런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나왔던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기사가 사진과 함께 큰 제목으로 실려 있습니다. 최서원 태블릿이 쏜 대통령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없으면 87살 그때 출소하게 된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최서원은 최순실 씨가 개명한 이름이죠. 여기 보면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제목으로 있죠. 구속 기소 3년 9개월 만에 이제 법정 다툼은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일단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가 부른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터졌죠. 특검 수사도 있었고요. 뭐 1심에서는 징역이 지금보다 많이 나왔어요. 뭐 25년 이런 선고됐었고요. 그리고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제 또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뭐 이런 것도 같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의미는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가 됐다. 그리고 20년형이 나왔다. 뭐 추가하면 22년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 그리고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사면 이제는 문 대통령의 시간이다. 야당에서는 결단을 내려라. 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 아랫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내주에 기자회견이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어떤 답변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당, 박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그런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이 사과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요.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은. 청와대가 어제 얘기 좀 내놨습니다. 대변인을 통해서요.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의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4월 보궐선거 앞두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뭐 3.1절 특사 혹시 아닌가. 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실려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얘기도 잠깐 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어제 대법원 어떤 결정이 나올 때 뭐 심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밖에 대법원 밖의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유를 저 감정 안에 홀로 외롭게 당신들이 안 꺼지면 여기 주변 방송 사명을 나오셔야 된다. 이유인즉슨 아프신 분을 몸이 편찮으신 분을 저 거창대 감정 안에 홀로 외롭게 놔두면 안 되겠다.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최윤조 변호사. 네. 지금 대법원에 2번 올라간 거잖아요. 판단 2번 받았어요. 그럼 뭐 그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1심, 2심, 대법원 가면은 끝인가 하지만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는 일이 있다 보면은 다시 고등법원에 왔다가 그것을 또
대법원에 가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번 케이스가 다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1심 판결을 2018년 4월에 선고하니까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해버렸어요. 아. 결국 그 이후에 모든 시간은 특검에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예.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어제 드디어 상고심에서 이 판결을 최종 내렸는데요. 예. 그렇게 돼서 대법원이 첫 번째 파기환송하게 된 케이스는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법을 보면은 다른 공무원의 그 사건과 판결을 선고할 때는 분리해서 기소를 해서 선고를 하라고 했는데 예. 1심, 2심에서 그것을 깜빡하고 공선법 위반 그때의 한나라당 한국당이었습니까? 예. 그때 그 선거 개입과 관련되는 것을 같이 다른 이름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그 판단을 해서 대법원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량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법은 지켜야 된다. 사건을 좀 분리해서 따로따로 봐야 될 걸 섞어서 같이 생각했다는 이거를 거네요. 따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러다가 다시 고등법원에 와서 결국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옛날 새누리당 그 선거 개입 사건은 따로 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되고 예. 그랬는데 파기환송 이후에 이 그 심리했는 결과 또 그 중에서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또다시 대법원으로 또 상고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부가 문제가 있네 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했던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법원을 물론 3심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을 5번을 간 거네요. 그렇죠. 지금요? 5심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긴 합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2018년 4월 달에 사실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는 이 특검과 대법원 사이에 법리 논쟁을 지금까지 벌여왔던 것이고 예. 나아가서 최종적인 형량을 봤을 때는 예. 22년입니다. 어제 그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년은 확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예. 공직선거법 위반 나머지가 그 사실은 그 1심, 2심 예전 같은 경우에는 30년까지 형이 됐었는데 예. 대법원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20년이 됐는데 나눠서 보면은 이 그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죄, 예. 뇌물죄가 15년 그리고 뇌물 이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5년. 5년. 그거 합치니까 이제 20년이 되는데 그럼 앞서서 2년 받은 것도 하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실형 22년인데 이미 작년 2017년 4월 달 무렵에 구속됐지 않습니까? 예. 구속 기간이 거의 4년 가까이 되어서 22년 중에 형기 4년 가까이는 빼고 나머지 형기를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건 실형이고 나머지 벌금도 180억 그리고 또 그 이제 뭐 추징 금액이 예. 35억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지금 그 신문에 나옵니다만 사면이 없으면 87세 예. 아마 본인 개인 집이 있습니다만 추징금으로 내도 아마 개인 집조차도 사실은 국고에 다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래저래 좀 다 빼면 한 18년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형기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자, 일단 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들었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과 이제 대통령 앞으로 온 거예요. 이 공이 지금.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어요. 어제 대법원의 최종 그 판단에 대한. 그러면서 무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뭐 민주주의 국가 이런 부분 강조했거든요. 김 교수께서 보시기에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사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뭘 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걸까요? 어떻게 어제 해석하세요? 강민석 대변인의 언급은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지 예. 사면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 의미는 거기에 없는 없다. 걸로 봐야 된다. 즉 사법부가 판단한 것을 곧바로 이제 대통령이 또 사면론을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예. 다른 의견이잖아요. 그것을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너무 시기상조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락 맺었어요. 맺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대통령의 시간이 이제 온 것이고 예. 대통령은 이것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예. 지금 앵커 말씀하시면 다음 주에 신년 기자회견이 있어요. 예. 분명히 이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 사면의 대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입장 표명 요구 받을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도 입장이 있고 지금 최재성 정무수석도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예. 최재성 정무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의미는 아직까지 조건 충족이 안 됐다 이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은 최근에 국정기조를 선회하면서 사실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통합, 국민통합 뭐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사면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은 할 것이다. 저는 뭐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할 그렇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분열된 사회를 어떤 형태로든 예.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짓고 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또 해야 되는 일인 것이고 국정 기조 자체를 사실 통합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의 어떤 사면은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정부의 임기 동안에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예. 이것을 또 다음 정부까지 넘긴다는 것도 사실 상당한 부담을 정치적인 부담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예. 지금 우리가 왜 이것을 주저하느냐. 과거에 사실 2명의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한 바가 있어요. 그때도 명분이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근데 전두환, 노태우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우려를 만든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이 두 분을 또 해도 그 효과가 나올까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두고서 어떤 사회 통합이 이루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의 결함이 여기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과를 먼저 하라.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면 얘기를 할 수 있다는데 만약에 지금 분위기는 사과가 안 나오잖아요. 자, 안 나왔을 지금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당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당이 종종 현직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총장의 뭐 징계 중지가 이제 판결이 났을 때도 이거 대통령이 사인한 거니까 사과해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유죄를 받은 두 분이 자당에서 사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분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죠. 설득을 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서 사실은 여야가 이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사실 야당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이 사면하기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복잡한 거는 그 사과가 만약에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지. 정치권에서 사실상 이것을 마무리를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은 확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려야 될 텐데 그 부분의 어떤 환경을 사실은 사회적으로 조성시켜주는 것도 지금 여야가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사실 이 사면 얘기는요, 지난해부터 야당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격적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론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에 사죄해야 사면론 출구를 찾는 이낙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사면론 얘기할 때는 뭐 사죄 얘기 없이 사면 얘기를 했어요.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당 내에서 반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라는 반발이었어. 그러자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그렇다면 사과라는 조건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사실상 공식 입장은 사과하면 사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근데 사과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특별 사면론에 여당 지지자들 반발이다. 정치적 승부수, 싸늘한 반응이 나오자 사과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사는 그 조건을 내세우고 빠지고 있다. 그래서 출구 찾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어제 뭐 여당 내에서 나왔던 반응들 몇 가지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보겠습니다.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집을 찍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전직들이 국민들께 좀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들을 좀 녹여주고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단할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면 얘기를 지금 여당 대표가 꺼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뭐 문제 제기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지금 갈갈이 찢어져서 적대적인 분열, 정오가 판치는 그런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선의의 발로라고 보죠. 여당 내에서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과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다음 만평 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평의 제목이 진솔한 사과 했는데 사과를 X를 하고요. 진솔한 대화로 고쳐놨죠? 이게 만평의 제목입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어떤 분이 여기가 감옥 같기도 한데 감옥 안에다가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한다. 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게 저도 살고 그쪽도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여기요, 제발 좀 저 좀 보여주고 얘기 좀 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아래 보니까 누군가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에 결정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분을 묘사한 건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성한다, 사과한다, 한마디 해달라는 이런 얘기인데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접견 곧 입장 밝힐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장수감 전직 대통령으로서 뭔가 입장을 내놓는 거 아니냐인데 이 입장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지금.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입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그 이후부터 지금 1심 나온 이후는 법원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복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럼 과연 반성한다 또는 사과한다 이런 입장이 나올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성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좀 전에 만평에서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예. 그 이 말줄임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말줄임표가 굉장히 사실 많은 함의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성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두 분 대통령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만 사과를 하고 예.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사과 한 사람만 먼저 풀어주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애매해지네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이 혐의 또는 이 죄의 이 방향도 달라요. 한 사람은 완전히 개인적인 어떤 비리에 불과하고 한 사람은 국정농단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굉장히 갈리죠. 어떤 사과, 뭐를 사과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을 완전히 안 하고 사과를 완전히 안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태블릿 PC가 나왔을 때 대통령으로서 사실 그때 그 전체 나와서 어떤 대국민 입장을 표명한 하고 부분.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최서원 씨의 존재,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때 마음의 경계를 허물었다 하면서 예. 국민들에게 내가 작년에 얘기했던 그런 비선 실세 없다라고 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법정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예.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 나는 사실 한 푼도 내 돈으로 받은 건 없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에게 이런 죄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억울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한다면 뇌물 받았다라는 걸 예. 인정하라라는 그런 상황이 돼요. 사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견지했던 입장,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나는 내 주머니에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예. 대한 입장을 번복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받았다가 되는데 이게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좀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은 곧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과 입장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 기사를 보면 사실 예. 좀 애매해요. 이 기사의 팩트는 뭐냐면 유영아 변호사를 접견했다는 건 법무부에서 확인했어요. 그건 맞는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에 그 소스가 없어요. 박 대통령이 예정이라고 한다는데 예. 그럼 소스가 누구죠?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했나요? 박 대통령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기사는 박 대통령이 예정이라고 하거나 뭐 전원을 정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누구에 분명하지 따르면이 않습니다. 없어요. 예. 누구에 따르면이 없잖아요. 아. 그렇다면 이 기사는 유영아 변호사를 접견했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추정 기사예요. 전망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고. 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고 한 부분에 약간 좀 수위를 낮춰야 돼요. 그럼 입장이 없을 수도 있다. 예. 저는 예. 수위를 낮춰야 된다라는 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면은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예. 대통령의 판단할 문제고 대통령이 법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럼 자신의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정무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만약 그런 어떤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사실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종근 평론가의 설명도 그렇고 뭐 기사도 그렇고 전체를 보면 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같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주건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스스로 출구 전략을 너무 좁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사면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사면에 대한 그 의견을 밀어붙이셨어야 된다고. 차라리 그냥 사면일 꺼냈으면 사과 얘기를 거기다 네. 붙이지 말았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게 고도의 또 전직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반성을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이병헌 전 대통령도 사실은 법치주의가 훼손됐다 그러면서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사과로 해석할 만한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요.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조금 너무 운신의 폭을 좁혔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출구 전략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면은 이용해서 거기에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수밖에. 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얘기를 맞습니다. 한다든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생긴다라면은 이제 그 흐름을 등에 업고 이제 사면 논의를 이제 군부를 짚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 본다면 사면 이야기를 하신 것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자충수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의 입장과 호남의 민심을 얘기를 하면서 사면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좀 박하게 얘기하시고 나중에 그 공을 대통령에게 넘기셔서 대통령이 통합적으로 뭔가 대승적이고 대국적 결단을 하는 모양새 그런 그림을 그리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도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시고 스스로도 입장을 지금 난처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만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이번에 이 이낙연 대표님의 이 사면에 대한 논의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물러서는 모습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특히 호남 민심의 지지를 많이 잃지 않을까. 그게 우려됩니다. 김구락 교수님.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앞으로의 뭐 행로, 뭐 위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사면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좀 해주던가 거기에 달린 거네요, 그럼.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 뭐 사면론 갖고서 모든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예. 과도하게 거기다가 힘을 실을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누군가의 결정에 의존되게 하는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계산이었다. 뜻하지 않게 뜻을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거기에 출자하는 것도 예.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당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이 주체인데 그것도 뭐 본인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본인의 어떤 결단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사실 예.
타인의 어떤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면 예. 그들이 반응을 안 해줄 때는 굉장히 옹색해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여기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이렇게 사면을 끄집어냈다가 당에서 반발이 나오니까 사과할 조건으로 했다. 예. 이거는 일종의 또 유연성을 보이는 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이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다. 이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안보다는 예.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또 딴 데 있어요. 부동산, 방역, 예. 경제 회복 등등 사실 시급한 게 훨씬 더 이른바 많거든요. 민생에 있죠, 지금 그렇죠. 민생에. 거기에 올인한다면 이런 어떤 상대의 조건을 갖고서 의존하는 정치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닥으로 현장으로 마구 뛰어서 한다면 저는 뭐 독자적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캐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김구라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에 천장으로 마구 뛰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지금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면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뭐 관련 지어서 좀 길게 이어가 봤습니다. 그 다음은요. 정세균 국무총리 요즘에 좀 바뀌었다. 달라졌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 바뀐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이상한 것인가? 뭐 이거는 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뭔가 달라지긴 했다. 이거는 좀 일치된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정세균식 대선 레이스다. 이낙연, 이재명 때리며 시동을 걸었다.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 이재명 지금 여당 내에 아주 강력한 대선 주자 뭐 2강 이렇게 뽑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때리면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때렸는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얼마 전에 단세포적 논쟁 그만합시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 뭐 지역 화폐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이거 단세포적 이거 굉장히 그냥 이것만 떼어놓으면 이게 뭡니까? 뭐 그런데 이렇게 연결지으면 강한 발언입니다. 이거요. 이낙연 대표의 이익 공유제도 선을 딱 껐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요. 당내 제3 후보 존재감 각인 시도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정세균 총리 측은 방역 성과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 잘 극복하고 넘기면 이거 모릅니다, 지금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정 총리 대선 레이스 몸푸나 이낙연, 이재명의 연일 견제구다. 뭐 취임 1년 정책 전환에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이 양강구도의 제3 후보 모색하는 거 아니냐. 지금 당 상황도 굉장히 좀 묘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럼요.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한 대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상생하는 것,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것, 또 공급자와 소비자도 또 상생하는 것, 그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제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다른 곳으로도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유제다에서 이걸 조금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정착시킬까 하고 있어요. 좀 더 확산되도록 어떻게 후원할 것인가,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 것인가, 이걸 저희들이 폭넓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몇 가지 그 방책을 내놓을게요. 자, 이낙연 대표가 이익 공유 현장 뭐 이런 데를 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제 정세균 총리는 그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 혹시 또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며칠 지났죠?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정세균 총리가 SNS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더 풀자와 덜 풀자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뜻은 이재명 지사가 단세포적 논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일침을 가한 거죠. 다음입니다.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지역화폐는 국가 차원에서 굳이 선택할 이유 없다. 기존 방식으로도 정부가 투입한 재정 충분히 효과 낼 수 있어요. 이거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왜 하십니까? 라고 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네. 분명히 대선 행보로 보십니까? 언론들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국무총리가 집권 여당의 그 당대표가 한 발언을 대응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당정 갈등. 그렇죠. 통상 과거에는 당정 그런 기사도 갈등이잖아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정 정책을 갈등.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근데 어느 언론도 당정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금 대선 후보 레이스 이렇게 씁니다. 대선 지금 경쟁. 정치적으로 지금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갖고 있는 정치인의 그런 어떤 자산이 중도 합리, 중도의 합리적인 어떤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었거든요. 또 철저하게 협상주의자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사실 이낙연 대표가 비슷한 어떤 성향이었는데 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좀 더 강경하잖아요. 예. 그럼 그 시장 그러니까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장이 지금 붕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 총리 입장에서는 공간이 열렸다 이거죠. 자기 지금. 공간이 열렸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에 변수는 사실 정치적인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예. 정세균 총리가 단세포적 논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세균 총리의 정계 복귀는 단세포적 논쟁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에 물어보지 말고 단세포에게 물어봐야 된다. 미생물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물어봐야 된다. 거기에 있다. 예. 왜냐하면 총리직을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고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그만둬야 돼요. 중대본 본부장. 예, 현재 중대본 본부장이거든요. 작년 2월 20일 날 지금 코로나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되면서 총리가 지금 본부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런 이 경계 단계로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심각 단계인데 이 본부장이 자기의 나온다. 대선을 위해서 본부장을 그만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단세포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계 지수로 내려가야지만 예. 본부장직을 그만둘 수 있지. 심각 단계인데 그거를 내몰라라 하고 중대 본부장을 그만둔다?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중앙일보 기사 여기 작은 제목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방역 성과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단세포. 자, 최인영 변호사. 뭔가 지금 정세균 총리가 조금 강한 듯한 모습 그리고 뭔가 바뀐 모습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모습을 배경에 깔고 정세균 총리의 대선 주자 지지율 뜰까? 이겁니다. 뜰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마의 5%를 뚫어라.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분들은 5%를 넘어서는 순간 상당히 국민들이 주목을 하는데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이 5%를 뚫으려야 아직까지는 못 뚫고 있어요. 최근 나온 지지율 조사인데 아직은 3.4.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평론가님 말씀했지만 1월 달에 나는 지금 이 중앙재방역대책위원장으로서 이 행정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어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에 나서려고 하면은 국무총리 옷 벗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도 미스터 스마일을 넘어서 정세균이 독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조금 답보 상태인 것이고 또 본인이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을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마냥 지금 국무총리로 있을 수는 없고 실제로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가 아마 올해 4, 5월 늦어도 그때면 지금 옷을 벗어야 되다 보니까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하철을 탔더니만
정세균 총리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내 방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방위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5%를 뚫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른바 SK 계열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균, 예, SK. 예.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죽순론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죽순이 물을 줘도 안 자라다가도 일정 부분 싹이 트면은 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결론을 내주세요. 그래서 뜰까 안 뜰까 지금. 야, 이거 참 대중성이 얼마나 높을지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 좀 알쏭합니다. 좀 만만하진 않은 그러니까 각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대선 주자로 완전히 각인되기에는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좀 써주려고 했더니 뭐 앞에 다른 서론을 쓰시고 답은 막상 빈칸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 보면은. 자, 그만큼 지금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고 전망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지금 사실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요새 종종 있거든요. 먼저 그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를 특정해서 거론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일괄 지급을 한다, 또 소비 진작 그 재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정해졌는데 방역과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지사에 눌려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언론에서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당내 이견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의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점은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도 우리가 공론의 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김종민 최고위원이 방금 영상을 들으셨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했어요. 경기도의 재난지원 방식, 이거 국가대책과 어긋나서 혼선 옵니다. 이거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지적이에요. 물론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반박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김두관 의원,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다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된다. 경기도 자체지원금 지적 시의적절. 좀 분위기가 이렇게 갑니다, 지금요. 이런 발언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요. 자, 김거록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른바 여당이 민주당 내 친문 성향 의원들의 어떤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거 무리입니까? 아니요. 친문 전체는 아닐지라도 주류, 친문에서 주류의 그 흐름은 분명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시각은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견제죠. 기본적으로 견제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강 구도였기 때문에. 이낙연 대 이재명. 그런데 이게 최근에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의 격차가 나고 일강 일중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상황에서 또 이낙연 대표는 의문의 일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지율이란 것은 뭐 이게 팩트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친문으로서는 이것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3 후보를 띄울 것이냐, 뭐 여기서 최종적인 어떤 캐스팅 보트를 사실상 친문은 쥐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먼저 앞서가 버리면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배경에 깔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저는 뭐 거다.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행정적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에 뭐 이제 카드, 신용카드로 지급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 지급 얘기하고 지역화폐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부를 따라가지 않고 뭔가 지자체 중심으로 이렇게 혼자 뛰는 거 아니냐. 이걸 견제할 필요가 또 행정적으로도 여당 의원들한테 또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에서 친문 의원들 일부가 사실은 견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정책 갖고 이견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대선 주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뭐랄까요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원 교수님. 이 역시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일 수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경우는 민주당 내 이른바 친문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이재명을 견제하고 반박하는 의원들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친문 분열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여러 이제 친문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견제를 하는 거는 저는 좀 긍정적인 숨고르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낙연 대표가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뭔가 투강으로서 투톱으로서의 위치를 내치지 못할 때 지금 거의 상승 곡선을 긋는 건 이재명 지사인데 예.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행정 쪽이 아니라 정치 쪽으로 중앙무대에 들어오게 될 때 만약에 지지율이 하락한다든지 조금 더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악재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 양강우 생각했는데 다들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거 난감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행정부 어떤 경기도지사로서의 긍정적 모습만 보였지 만약에 그게 정치권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난타를 혹시 당하게 됐을 때 대안이 없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견제의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것이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그러면은 그 견제라는 거는 이를테면 예방주사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좀 조심하라는 저는 숨고르기 하라는 어떤 제스처를 익히고 그런 맥락에서 정세균 총리도 단세포적 논쟁 같은 그런 약간 격한 수위의 말을 사용하시는 게 그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공학적으로 정세균 총리는 이낙연 대표는 포용하는 모양새고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워가지고 자신의 지지율을 좀 띄우려는 모습은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는 게 순전히 정치적 입장에서 뭔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대본 의장을 맡아서 사실은 200회가 가까이 되는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냈다고 자기는 자평하는데 그 모든 공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도지사에게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자신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매일 노란 잠바 입고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왜 알아주질 않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면은. 언론의 분위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입장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자기 어필이 필요한 건 정치인의 본능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견제가 친문의 분열로 간다든지 그리고 지지율의 어떤 제3후보니 운운하면서 하향 곡선을 긋게 될 때 가장 웃게 되는 것은 야당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상황을 좀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오늘은 좀 여당 상황 다뤘는데 여기도 지금 이른바 집안 사정이 좀 보기에 따라서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어제 1심 재판이 있었는데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경찰 덮었지만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박원순 성추행이다. 이 기사는 경찰 그동안 수사를 덮었다고 표현했어요. 물론 경찰은 또 반박할 수 있다.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과 관련돼서 이렇게 뚜렷하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비서 성폭행 서울시 전 직원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의 판결문 안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판결문에 그 추행 내용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요. 여기는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안 돼 있습니다만 어떠한 모습 뭐 이런 게 막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경찰에서는 지금 이거 뭐 제대로 못 밝혔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사 내용이 별다르게 없었는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경찰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질 듯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 박원순 전 시장 관련해서 이런 피소 사실 뭐 유출 뭐 의혹 이런 거 받고 있죠.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했다.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법원 박원순 성추행의 정신적 고통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 측은 이런 언급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글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재판에서 다른 사안 얘기가 아주 자세히 나온 겁니다. 지금 그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 나온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내용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 몇 가지 설명을 좀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해서는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라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 변호사, 법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한 근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인데요. 예. 이 그 가해자의 그 제기된 공소 사실 그 죄명이 뭐냐 하면은 예. 준강간치상입니다. 근데 준강간이란 것은 그 상대방이 피해 여성이 한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해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른바 보통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에 강제적으로 하는 반면에 이 준강간은 술 취하거나 마취돼서 한거불능한 상태를 어떻게 이용해서 저항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죠. 때.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공소 사실은 뭐냐면은 작년 4월 14일 그러니까 총선 전날 이 서울시 그 시장 비서실 직원들이 회식을 했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이 피해 여성이 완전히 그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가해자가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모텔로 데려가서 강제적인 성관계를 했고 나아가 그로 인해 가지고 그게 4월 달 중순이었는데 예. 5월 1일부터 한 6개월 동안 정신과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준강간을 통해서 정신적인 병을 얻었다라고 해서 준강간 치상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는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런 성관계를 했는 건 맞다. 그렇지만 뒤에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치상 부분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쪽으로 전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그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에 있는 공무원이 나 때문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 때문에 치상이 된 것이지 나는 치상 부분은 무죄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럼 법원이 그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 1일부터 11월까지 이 피해 여성이 정신과 병원에 했던 진료 기록을 다 보내달라라고 해서 봤더니만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상담을 하고 했던 것은 5월 15일부터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내용을 봤더니만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이 상세하게 나왔던 거죠.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것이 박원순 시장이 이 피해 여성에게 했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 그 부분인 것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박원순 시장에 언급했던 것은 5월 15일부터인데 처음 병원에 간 것은 5월 1일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어떤 추행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원순 시장으로 인해서 정신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치상의 원인은 피고인이기 때문에 준강간 치상의 유죄다라고 하면서 어제 실형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던 겁니다. 중간에 뜻하지 않게 박원순 시장 그 사항을 법원이 자세히 들여다봤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부수적인 건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맥락 없이 보면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박원순 전 시장이 나오냐 하지만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에 있던 공무원이 내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네요. 이와 사실 조회를 해보니까 나왔던 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법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시장의 그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주영구 교수님. 그럼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경찰 수사는 뭡니까 그러면은? 뭐 경찰 수사에 대해서 변명할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까 했고 그다음에 그 이른바 서울시 6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울시의 그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방조하지 않았는가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검사를 했거든요. 수사를 했고 근데 그것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부실수사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 부실수사 논란이 왜 일어나냐면 아까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을 때 이 피해자분께서 5월 달과 10월 달에 걸쳐서 정신과 진료를 하고 상담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의 상담의 주된 내용이
PTSD, 이제 정신적 외상인데 그게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고통 플러스 그 당시에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그 냉대와 멸시, 그 2차 피해에 대한 시선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도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어디에 있냐면은 과연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는지. 그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네, 있었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도 방조 혐의에 속하지 않는지에 대한 좀 더 고도의 계산과 생각과 숙고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피해자 측 변호인께서 그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 왜 예. 불기소 의견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는데 기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거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 2차 피해에 대해서 지금 언론과 여러 부분에서 심지어는 여당 의원도 지금 피소사실 유출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차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공개를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자, 그럼 최인정 변호사,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좀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잖아요. 지금 검찰로 넘어간 겁니까? 그럼 검찰 쪽 수사는 진행이 됩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예. 요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수사 지침, 공보 지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다 드러내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핵심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원순 전 시장이 이 그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하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이와 같은 그 성추행 방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그 판사가 조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에 나타나 있는 증거만 가지고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연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피고인 그러니까 그 비서실에 했던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박원순 나 때문이 아니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비서실 내에 있던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 그 비서실 직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다 더 명확한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 1월 1일부터 성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은 예. 피고인이 이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은 다시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검경 수사권 독립이란 게 어이없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로 해서 보내놨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한다고 해서 예. 경찰이 얼마나 더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에서 다뤄진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 사안이 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브리핑 순서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층 분들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나 빼고 다 버네. 나를 빼고 다 벌고 있다고요. 주식, 부동산, 광풍에 우는 벼락거지.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나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변은 뭐가 다 지금 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주식 돈 버는 거 보면 일 손에 안 잡힌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얼마다 이 얘기 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박탈감에 뒤늦게 투자 뛰어들어. 이게 또 여기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샀다가 보름새 40% 손실도. 전문가들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락거지가 됐다 갑자기. 이런 설명입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많은 분들 열심히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으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 1년 이자율 지금 2%는 됩니까? 2%도 안 됩니다. 1%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주변에서 부동산 나 몇 년 전에 집 샀는데 몇 억 올랐다. 나 작년에 주식 좀 뭐 그냥 샀는데 듣고 샀는데 2배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진짜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일단 지금 커뮤니티, 그러니까 예. 특히나 20대들이 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라면 대학생 커뮤니티가 따로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인이라면 직장인들끼리 뭐 톡방도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데 예. 정말로 한 30% 내외, 그러니까 한 70%가 전부 다 주식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생들조차도. 그래서 만약 주식을 하지 않거나 비트코인을 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사지 않은 사람은 아예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분들은 기사들이 혹시 이럴 수가 내가 잘못 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부부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사회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 주식의 광풍은 예. 사실 전문가들도 쉽게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1년 내내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우려를 했어요. 사실 이 무조건 사기만 하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예. 주식이란 건 출렁거리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3,100을 넘었습니다. 예.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그 투매를 하면 무조건 그것을 개인이 다 샀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문가들의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주식을 떠받치는 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지금 말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한 건 지금의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금리 시대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몇 년 전부터 유동성,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세계적으로도 글로벌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요. 돈이 그만큼 찍어댔으면 언젠가는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미국도 코로나19가 올해 어느 정도 이 진정이 되면 바로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위험할 수 있다, 앞으로. 언젠가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젠가를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저는 네덜란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덜란드의 튤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1600년대에 튤립이 갑자기 비쌌고 뭐 그 당시에 장인이 버는 연수익의 10배의 가격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너도나도 튤립을 뛰어들었어요. 한순간에 거품이 깨졌습니다. 튤립이 그냥 꽃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패권을 다 넘겨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자신이 정보를 배워야 되고 하는데 남의 어떤 정보에 귀를 기울이거나 남이 다 돈 벌어준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믿지 마시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뭔가 박탈감을 느끼신 분들이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을 듣고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인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월급의 30%를 118년 저축하면 서울 25평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이요.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을 했어요. 한 6만 이상 가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현 정부 4년간 82%가 올랐답니다. 5억 넘게 올랐어요. 평균적으로요. 이전 정부보다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요. 노동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뭔가 계산해 보니까 25평 서울서 살려면 거의 120년 저축을. 사실은 모든 월급을 저축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의 30% 저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축하면 120년가량 걸린다는 거죠. 월급을 다 저축하면요. 제가 적어왔습니다. 다 저축하면 36년 걸립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 살 때요. 최인호 변호사. 무슨 상황이죠, 이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죠? 우리 정부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정부 정권 초기에 그 집을 팔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 주위도 저도 이제 40대, 50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말씀 믿고 집 팔았다가 지금 이와 같이 그 벼락거지됐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한 20여 회가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이 계속 뛰고 부동산이 뛰고 이른바 넘사벽이 되다 보니까 20, 30대는 어떻죠?
도저히 본인이 가진 것으로 해가지고는 연끌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이다. 아니면은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이 지금 이 부동산 투기판으로, 이 주식 투기판으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평 아파트를 하는데 36세 이런 거 걸린다고 하면은 30살에 우리가 그 직장인 남자가 된다고 하면은 25평 집 갔는데 66살이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한 푼도 안 써도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주홍 교수님, 네. 중요한 거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저는 근데 경실련 발표에 좀 유감인 게요. 예. 지금 서울 아파트값만 계속 중심에서 이렇게 서울 쪽에 표현하고 너무 있습니다. 집중했다. 예, 왜 아파트에 이렇게 몰리는지 하는 그런 문화적 분석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경실련의 역할이 너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폭정이다. 분석도 좀 있으면 좋았을 예, 걸. 그런 분석을 같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눈길을 이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야, 이렇게 걸리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따져볼 겁니다. 아마 직장인 분들이요. 내 얼굴 갖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근데 좀 막막해 보입니다. 이 상황은요.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사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밤 9시 식당 내 식사 금지 풀고 5인 모임 금지는 연장 가능성. 지금 9시 이후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내일 정부가 발표 예정인데요. 이런 내용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도 매장에서 커피 마시는 거 허용할 듯하다. 김광석 교수님, 예. 좀 진즉에 이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현상을 보면 대부분의 예. 감염 확산은 집단 감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인은 계속 유지를 하고 사실 시간은 늘렸다 그래도 크게 확산. 그러니까 왜 9시냐라는 의문들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거는 지금 저는 10시, 11시까지 해도 그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을 막는 것. 그러니까 5명 이상의 집합, 뭐 이것을 금지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좀 적절한 것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발표 예정입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지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